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작은 양장점을 해온 63 여성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가족일이라는 이유로 덮어두고 싶은 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양장점 문을 열었을 때는 가진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손님이 맡기고 간 바지 한 벌, 치마 한 벌을 붙잡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고 남편은 낡은 트럭으로 원단을 실어 나르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엔 시장 끝자락 작은 가게라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는 날도 있었지만 남편은 늘 제 앞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삼킬 때마다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없었다고 내일도 없는 건 아니야. 당신 바느질은 사람이 알아봐.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밥부터 먹자. 저는 커피잔을 밀어놓고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월세도 내야 하고 원단값도 밀렸고 애들 우유값도 생각해야 하는데 밥이 넘어가겠어? 남편은 원단 뭉치를 벽 쪽으로 세워두고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겁나. 그런데 겁난다고 당신 혼자 재봉틀 앞에서 울게 두면 내가 남편이 아니지. 오늘은 내가 시장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수선 손님 좀 물어볼게.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괜히 시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눈치를 먼저 살피는 아이였고 제가 손님 옷을 붙잡고 있으면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자기 숙제를 구석에서 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늦게까지 혼주복 소매를 줄이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큰아들이 식탁 앞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동생이 먹다 남긴 밥그릇과 삐뚤게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어린 글씨로 엄마, 동생 밥 먹였어요. 그런데 반찬은 김치밖에 못 꺼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야 할 일인데 어린아이가 먼저 미안하다고 적어놓은 걸 보니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큰아들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어제 제가 동생 밥을 너무 대충 줬죠? 다음에는 계란이라도 부쳐볼게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엄마가 미안하다.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가게 해야 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면 돼요. 둘째는 큰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웃음도 크고 울음도 컸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자동차를 사달라며 버티던 날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결국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둘째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만 사주자. 애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 저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자꾸 그렇게 받아주니까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야. 남편은 제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크면 다 알아.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때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못해준 것이 많다는 미안함이 있었고 둘째에게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넉넉함이 사랑인지 방치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울면 제가 먼저 접었고 남편이 웃으며 말리면 저는 또 한 번 져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양장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 어르신들은 제게 바지 밑단만 맡기지 않고 며느리 흉도 보고 자식 걱정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손님 옷을 고치면서 그 사람의 하루까지 함께 다루는 것처럼 정성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문 닫은 가게 안에서 제 앞에 낡은 줄자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옷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마음도 조금씩 고쳐주는 사람이야. 저는 바늘을 정리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런 말로 원단값 밀린 건 안 없어져요. 남편은 웃으며 제 앞치마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내 말은 남아있잖아.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자랐고 저희도 시장 골목 한쪽에 작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이라고 떠들 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손과 남편의 발로 일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게라기보다 가족을 먹인 밥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건물 등기 서류를 처음 받아든 날 제게 봉투를 내밀며 어깨를 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이름으로 해. 이 가게는 당신 손으로 지킨 거야. 저는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고생했잖아. 남편은 제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 있었던 거고 당신은 여기서 버틴 거야.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어느 아침 원단 창고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사람이 다시는 제 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던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남편 신발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양장점 열쇠를 손에 쥐고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큰 아들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셔터를 올리고 안쪽 바닥을 쓸고 재봉틀 덮개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았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이러지 않아도 돼. 내 집도 있고 내 일도 있는데 왜 매일 여기까지 와? 큰아들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혼자 이 문 여는 거 저는 못 보겠어요. 아버지가 없어진 자리를 제가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엄마가 혼자 불 켜고 혼자 불 끄게 두지는 않을래요. 큰 며느리는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제게 인사 왔을 때도 조심스럽게 웃고 긴 말보다 제 앞에 물컵을 먼저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장례가 끝난 뒤 큰 며느리는 반찬통을 들고 양장점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손살을 치자 큰 며느리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하는 건 많지 않은데 밥 챙겨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입맛 없으셔도 2숟가락만 드세요. 어머님이 계속 굶으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저는 반찬통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기대게 될까봐 겁나. 시어머니가 자꾸 기대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니? 큰 며느리는 젓가락을 제 손 가까이에 놓았습니다. 기댄다고 다 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힘들 때 저희가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큰 아들은 옆에서 국그릇을 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말 좀 들어요. 아버지한테 혼나기 싫으면 밥부터 드세요. 그 말에 저는 웃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밥을 삼킨 날이었습니다. 둘째 부부도 처음부터 차갑게 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가끔 들러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이제 쉬엄쉬엄 하라고 했고, 작은 며느리는 예쁘게 포장된 과일이나 스카프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은 며느리의 시선은 자주 제 얼굴보다 가게 안쪽과 서랍, 건물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는 계산대 옆에 서서 벽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 골목도 요즘은 시세가 꽤 오른다면서요? 이 건물은 전부 어머님 명의예요? 저는 실을 감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하니? 작은 며느리는 웃으며 가방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냥요. 요즘은 어른들도 재산 정리를 미리 하셔야 자식들끼리 안 싸운다잖아요. 저희도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이 현실적인가 보다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돈 이야기를 숨기기보다 미리 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되자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양장점에 올 때마다
오래된 재봉틀을 보며 가게를 새로 꾸미면 더 돈이 될 거라고 했고, 손님들이 맡긴 옷 사이를 지나가며 이 공간을 임대주면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둘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며느리를 말리기보다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제 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조기조림을 해왔고, 작은 며느리는 백화점 봉투를 들고 와 제게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운 자리였지만 식탁 위 대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옷장을 흘겨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한번 옷장 정리해드릴까요? 오래된 옷이 많으면 버릴 건 버리고 좋은 건 따로 보관해야 해요. 어머님 혼자 두시면 계속 쌓아두실 것 같아서요. 큰 며느리는 밥그릇을 놓다 말고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물건은 어머님이 원하실 때 정리하면 돼요. 필요하시면 그때 같이 도와드리면 되고요. 작은 며느리는 냅킨을 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님은 참 조심스러우세요. 저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꼭 제가 선 넘는 사람처럼 들리게 하시네요. 큰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수씨, 엄마가 원하지 않는 걸 먼저 정리하겠다고 하는 건 조심해야 할 말이야. 둘째는 물컵을 들고 큰아들을 봤습니다. 형, 유라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야.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누가 도와드리면 좋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는 제 물건을 제 삶의 일부로 봐주고 누구는 정리해야 할 짐처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더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게 앞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작은 며느리가 계산대 아래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랍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장부와 임대 계약서 사본, 오래된 통장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인기척을 듣자 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펜 찾다가 잘못 열었어요. 서랍이 많아서 헷갈렸네요. 저는 계산대 위에 놓인 펜을 바라봤습니다. 펜은 여기 있는데... 작은 며느리는 그 펜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제가 못 봤나 봐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날 저는 서랍에 열쇠를 꽂아 잠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가족끼리 서랍 하나 본 걸로 그렇게 잠그시면 저도 좀 민망해요. 저는 열쇠를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족이면 더 물어보고 열어야지.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니?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둘째는 가게 밖에서 전화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 안에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셔터를 내려주러 왔습니다. 그는 제가 계산대 아래 서랍을 자꾸 확인하는 걸 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작은 며느리가 서랍을 열었던 일을 짧게 꺼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장부랑 계약서가 있는 서랍을 왜 마음대로 열어요? 저는 재봉틀 덮개를 씌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더 지켜보려고 해. 괜히 말이 더 커지면 가족끼리 얼굴 붉히게 되잖니. 큰아들은 한참 저를 보다가 낮게 이어갔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것보다 엄마가 혼자 참는 게 더 싫어요. 큰 며느리는 그날도 반찬통을 가지러 들렀다가 제 표정을 보고 가만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손목도 다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는 더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을 때만 괜찮다고 해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평생 괜찮다는 말로 버텨온 저에게 그 말은 걱정이자 부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가게 개업식 날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양장점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내가 괜찮다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자꾸 사람을 멀게 만드는 것 같아.
대답 없는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진심과 둘째 부부의 계산이 아직은 작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차이가 언젠가 제 삶 전체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 한쪽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도 계산대 아래 잠긴 서랍을 떠올렸고 이상하게도 그 서랍 안에는 장부와 계약서뿐 아니라 제 가족의 진짜 얼굴까지 함께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계산대 아래 잠긴 서랍을 떠올리며 잠들었던 그날 이후 저는 양장점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앞치마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열쇠가 거기 있다는 걸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재봉틀 덮개를 걷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작은 며느리가 서랍 앞에서 급히 몸을 돌리던 모습은 실밥처럼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 아들 부부는 여전히 제 곁을 오갔고 둘째 부부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편하다고 해야 할지 서운하다고 해야 할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장부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겨울 원단 상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단집 사장이 가게 앞에 상자만 내려놓고 급히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저는 손수레를 끌고 뒷계단 쪽으로 상자를 옮겼습니다. 손목이 며칠 전부터 좋지 않았지만 큰 아들이 퇴근 전에 온다고 했고 그때까지 가게 입구에 상자를 세워두면 손님들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 모서리를 붙잡고 계단 척간을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떨어져 있던 포장끈이 신발에 걸렸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원단 상자가 팔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계단 모서리가 허리를 때렸고 손목이 바닥을 짚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단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흔들리더니 단골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사장님,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얼굴이 새하얘요. 어디 부딪혔어요? 저는 원단 상자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상자만 좀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손님 들어오면 길 막혀서 불편해요. 아주머니는 제 손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상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손목이 부어오르잖아요. 아드님 번호 어디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산대 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잠금이 풀린 화면에서 큰아들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숨을 몰아쉬며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119 불렀어요. 손님 오시나 가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그대로 계세요. 저는 원단 상자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혼주복 소매가 아직 덜 됐어. 오늘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큰아들은 제 어깨에 자기 외투를 덮었습니다. 제가 연락할게요. 엄마가 다친 걸 이해 못하는 손님이면 그 옷은 제가 들고 가서 무릎 꿇고라도 설명할게요. 큰 며느리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왔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뛰어나온 듯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제 약봉지를 담던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붓기 시작한 손목을 보고 눈가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구급대 오실 때까지 기대 계세요.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괜히 미안함부터 올라왔습니다. 일하는 중에 왜 왔어? 큰일도 아닌데 괜히 소란스럽게 됐네. 큰 며느리는 제 등을 받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어떻게 큰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지금 이게 제일 큰일이에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손목에는 금이 갔고 허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어 며칠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양장점 형광등보다 차가운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으로 평생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손이 붕대로 묶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은 접수창구와 검사실을 오가며 서류를 챙겼고 큰 며느리는 간호사에게 약 먹는 시간과 통증이 심할 때 눌러야 하는 호출 버튼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큰 아들은 병실로 들어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입원 수속은 다 했어요. 병원비랑 보험 서류는 제가 확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붕대 감긴 손을 이불 안으로 넣었습니다. 내 통장에 돈 있어. 내가 왜 병원비를 신경 쓰니? 내가 다 낼 수 있어. 큰아들은 제 이불 끝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돈으로 내더라도 지금 엄마가 참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내느냐보다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 게 먼저예요. 큰 며느리는 빨대를 꽂은 물컵을 제 입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물 조금만 드세요. 검사하느라 오래 못 드셨잖아요. 오늘 밤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는 집에 가. 내 일도 있고 내 몸도 생각해야지. 간병인은 돈 주고 부르면 되니까. 큰 며느리는 물컵을 제 손 가까이에 두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제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일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사에는 급한 가족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를 보더니 눈빛을 낮췄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있을게. 당신은 집에 가서 엄마 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와. 큰 며느리는 가방을 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잖아. 내가 먼저 있고 당신이 집에 다녀와. 어머님 혼자 두는 건 둘 다 마음 불편하잖아.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누구 하나 밀어내지 않고 제 곁에 남으려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픈 손목보다 그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집에 가. 내가 무슨 큰 병도 아닌데 너희가 이렇게 나눠서 지킬 일이 아니야. 큰아들은 제 침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고 엄마 혼자 버틴 거 저도 다 봤어요. 이제는 엄마가 우리한테 기대도 돼요. 큰 며느리는 작은 수첩을 꺼내 간호사가 알려준 약 시간을 적었습니다. 어머님, 밤 10시에 약, 새벽 2시 통증 확인, 아침 6시 혈압 체크래요. 제가 적어둘게요. 어머님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저는 큰아들이 어릴 때 동생 밥을 먹이고 쪽지에 미안하다고 적어놓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였던 큰아들은 그때도 제 짐을 덜려고 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제 걱정을 자기 일처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면 병실 한가운데서 울어버릴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불을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녁 무렵 둘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병원과 병실 번호를 알려주자 둘째는 1시간쯤 뒤 작은 며느리와 함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고 작은 며느리는 병실 문턱에서부터 주변을 살피듯 눈을 돌렸습니다. 둘째는 제 침대 발치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내가 회의 때문에 바로 못 왔어요. 손목은 괜찮대요? 저는 둘째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어딘가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금이 조금 갔대. 허리도 좀 쉬어야 하고. 작은 며느리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입원은 며칠이나 하셔야 돼요? 요즘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던데 보험은 잘 들어두셨어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는 물컵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고 큰 아들은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보험은 있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으면서도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돼서 그러죠. 어머님 혼자 가게 하시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자식들이 다 뛰어다녀야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양장점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둘째는 그 말이 나쁘게 들릴까봐 그런지 얼른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그 생각은 했어. 계속 가게 계단 오르내리다 또 다치면 어떡해요. 건물은 그냥 두더라도 가게 운영은 줄이고 임대를 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저는 이불 위에 놓인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손목 통증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가게 문을 닫는 이야기가 제 침대 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희는 벌써 양장점 정리할 이야기를 하니? 둘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건강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작은 며느리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형님네가 매번 챙긴다고 해도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가족끼리 미리 상의해야 나중에 서로 서운하지 않죠. 큰 며느리는 제 약봉지를 식탁 쪽에 가지런히 놓고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어머님 치료 일정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야. 양장점 이야기는 어머님이 회복하신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 작은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형님은 늘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네요. 그런데 현실적인 말은 누군가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더 크게 다치시면 그때는 다들 후회할 거예요. 큰아들은 창가에서 침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재수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엄마가 누워 계신 자리에서 병원비랑 건물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건 듣기 불편합니다. 둘째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형,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큰아들은 동생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이라면 엄마가 아픈지, 밥은 드셨는지, 밤에 혼자 무섭지는 않은지부터 묻는 게 순서지. 그 말에 둘째는 입을 다물었고 작은 며느리는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 사이에 놓인 침대가 마치 오래된 천에 찢어진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젊을 때 제대로 꿰매지 못했던 자리가 이제 와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쉬셔야 하니까 저희는 이만 갈게요. 병원비나 보험금 정리되면 재민 씨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희도 가족이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저희는 그 말에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제 발끝 쪽 이불을 한번 만지다 말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둘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닐 때도 있다. 둘째는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나도 마음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닫히자 병실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그 넓은 자리에 큰아들 부부만 남아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베개를 조금 높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지금은 몸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저는 큰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너는 괜찮니? 듣기 불편했을 텐데. 큰 며느리는 침대 난간을 잡은 채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어머님이 더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혼자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아파요. 큰 아들은 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오늘 밤은 제가 있을게요. 당신은 집에 가서 필요한 것 좀 챙겨오고 좀 쉬어. 큰 며느리는 큰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을게.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어머님이 밤에 불편하시면 내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어. 부부가 제 곁을 두고 다투듯 양보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목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무너졌을 때 저를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둘 다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 큰 며느리는 의자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무거우면 나중에 좋아지셨을 때 저희한테 밥 한번 사주세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 큰아들은 낮게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원래 제가 사야죠. 엄마는 그냥 빨리 나으세요. 그날 밤 큰아들은 집에 다녀와 제 옷과 세면도구를 챙겨왔고 큰 며느리는 병실 소파에 앉아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몇 번이나 일어나 제 이불과 물컵을 확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몇 번이나 일어나 제 이불과 물컵을 확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허리 통증이 올라와 몸을 조금 뒤척이자 큰 며느리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참지 마세요. 저는 손을 조금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 너까지 잠을 못 자면 어떡해. 큰 며느리는 호출 버튼을 누르며 낮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잠 못 자는 것보다 어머님이 아픈 걸 참고 계시는 게 더 싫어요. 간호사가 다녀가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두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제 통증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보험금과 가게 정리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제 몸을 보고 한 사람은 제 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제 마음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저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살짝 오므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큰아들이 죽과 따뜻한 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한숨도 못 잤지? 내가 오전 반찬할게. 집에 가서 좀 자. 큰 며느리는 머리를 묶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당신 회사에 밀리면 더 힘들잖아. 내가 오전까지만 있다가 갈게. 큰아들은 죽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만해. 엄마도 괜찮다. 당신도 괜찮다. 그러면 누가 진짜 힘든 걸 알아줘? 그 말이 제게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괜찮다는 말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큰아들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을 때도, 둘째가 제 마음보다 자기 서운함을 앞세울 때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침대에 누운 제 몸은 더 이상 괜찮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바라보다가 큰아들에게 눈을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오래 괜찮다고만 했나 보다. 큰아들은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지 않고 제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마음이 놓여요. 며칠 동안 큰아들 부부는 병실을 번갈아 지켰습니다. 큰아들은 병원비 수납과 보험 서류, 의사 면담 시간을 챙겼고 큰 며느리는 제가 먹은 양과 약 시간을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둘째 부부는 첫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서 문자가 한 번 왔습니다. 엄마, 태어나면 연락해요. 가게 정리 이야기는 나중에 같이 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픈 어미의 퇴원보다 가게 정리라는 말이 먼저 보인다는 것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변명을 조금씩 지워냈습니다. 퇴원이 가까워질 무렵 큰 며느리는 며칠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가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너까지 일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니? 집에 도우미를 부르든 간병인을 쓰든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큰 며느리는 제 슬리퍼를 침대 아래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곁에서 봐야 보이는 일도 있어요. 어머님이 약 드시고 속이 불편할 때 어떤 죽을 드시는지, 밤에 물을 찾으실 때 어느 컵을 편하게 잡으시는지 그런 건 제가 옆에서 봐야 알아요. 큰아들도 가방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가게는 제가 확인할게요. 엄마는 집에 가서도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보상 이야기도 고생했다는 인정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넘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들의 생활을 조금씩 뒤로 밀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저는 잠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낮게 줄어들고 큰 며느리가 보호자 침대에 기대 잠든 뒤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이불 위에 모았습니다. 손목 붕대 때문에 손이 잘 모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똑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움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서운함으로만 굳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사람을 바로 볼 힘을 주세요. 짧은 기도였지만 그 말을 끝내자 가슴 안에서 오래 엉켜있던 실 한 올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아들은 퇴원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고 큰며느리는 제 겉옷 단추를 하나씩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누워있던 자리에는 이불 자국만 남아있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가족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조금은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큰아들이 제 팔에 받쳤고 큰며느리는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몸은 아직 제대로 서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 미뤄둔 결정을 향해 아주 작은 바늘땀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바늘땀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제 눈은 이상하게 전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누가 제 곁에 남았는지, 누가 제 아픔보다 양장점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겉옷을 받아 걸고 약봉지를 시간별로 나누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큰며느리는 물컵을 씻어 제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올려두고 큰아들은 양장점 열쇠와 집 열쇠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소파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괜히 목이 막혔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집에 온 거지 무슨 큰 수술 받고 온 사람도 아닌데 너희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내가 더 불편해. 큰며느리는 약봉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병원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집에 오시면 괜히 움직이고 싶어지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정리해두면 어머님이 덜 불안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큰아들은 부엌에서 컵을 꺼내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양장점도 제가 가서 불 꺼진 거 확인했고 손님들한테도 며칠 쉬신다고 연락했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조금 일으켰다가 허리에 올라오는 통증에 다시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내가 왜 손님들한테 연락을 해? 내가 직접 해야지. 내가 아프다고 소문나면 손님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 큰아들은 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손님들도 사람이에요. 엄마가 다쳤다는데 옷 맡긴 것만 먼저 따지는 사람은 없었어. 오히려 다들 천천히 회복하시라고 했지. 큰며느리는 제 손목 쪽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양장점은 어머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며칠 문 닫는다고 사라지는 가게가 아니니까 지금은 몸부터 챙기셔야 해요. 저는 대답 대신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려 했지만 붕대 감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얼른 컵을 받쳐주었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데도 제 속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물컵 하나 받쳐달라고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두 아들을 키울 때도, 양장점이 어려웠을 때도 저는 늘 제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큰아들 부부는 제 무너진 자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양장점 개업식 날 입었던 낡은 양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 앞에 놓인 먼지를 닦으려다 붕대 감긴 손목을 보고 멈췄습니다. 손이 아픈 것보다 이제는 제가 마음으로 미뤄둔 일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작았지만 집 안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아들에게 양장점에 잠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직 계단 오르내리면 안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가져올게요. 저는 소파 옆에 놓인 가방을 잡았습니다. 가게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있어. 내가 운전만 해줘라.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병원 예약은 다음 주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남편 사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고 한다. 큰아들은 컵을 내려놓다 멈췄습니다. 변호사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둘째가 또 연락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야 할 걸 미루지 않으려고 가는 거야. 큰아들은 제 앞에 앉아 몸을 낮췄습니다. 엄마, 그런 일은 회복하고 천천히 하셔도 되죠. 지금은 몸이 먼저예요. 저는 큰아들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동생 밥을 먹이던 그 손은 어느새 제 팔을 받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해야 하는 거야.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 알겠더라. 큰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꺼운 겉옷을 가져와 제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들어가게는 못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나 혼자 들어가마. 너는 밖에서 기다려.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 큰아들은 제 말을 더 막지 않았지만 차를 모는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보며 예전에 남편이 시장 끝 원단집까지 운전해주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옆에서 핸들만 잡아주고 마지막 선택은 제 몫으로 남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장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작은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고 지내던 분의 소개로 예전에 한번 인사만 나눴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붕대 감긴 손목을 보고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많이 다치셨나 봅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양장점 등기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건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재산 정리 문제로 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살폈습니다. 양장점 건물 일부 지분과 예금 일부를 큰아드님 부부 쪽으로 이전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몫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 곁을 지킨 아이들에게 제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쪽에 먼저 옮기시면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제 안에 그 가능성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절차를 분명히 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정신이 흐려져서 한 결정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의사능력 확인을 위해 진단서나 상담 기록도 함께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훗날 누군가 문제 삼을 때 어르신 의사가 분명했다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붕대 감긴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남이 해석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건물 지분 일부를 큰아드님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 그리고 예금 일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져온 봉투를 밀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이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꼴을 덜 보려고 온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큰아들 부부에게 주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부부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큰아들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나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다. 집에 가자. 차에 올라탄 뒤에도 큰아들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혹시 제가 알아야 할 일이면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창밖 빌딩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다만 내가 오해할 일은 아니야.
큰아들은 핸들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일이라면 존중할게요. 그런데 엄마가 누구한테 미안해서 뭘 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건 싫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 미안함을 너무 빨리 알아차리는 아이였습니다. 미안해서만 하는 일은 아니야. 고마워서 하는 일이고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는 것뿐이야. 큰아들은 더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2번 더 찾았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남겼고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는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미리 알리면 두 사람이 먼저 사양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사이 큰며느리는 하루 걸러 제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기고 양장점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급한 수선은 아는 수선집에 연결해주고 제가 불안해할까봐 손님들의 안부까지 적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수록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받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토요일 오후 저는 큰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고 큰며느리는 제 손목 보호대를 새로 사왔다며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큰아들은 바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어디 또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큰며느리도 손목 보호대 포장을 뜯다 말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저희한테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 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야. 큰아들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큰며느리는 보호대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양장점 건물 일부 지분을 큰아들 앞으로 옮기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오래 모아둔 적금 일부도 너희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밟았어. 큰아들은 서류 봉투를 보지도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하세요? 저희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큰며느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도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바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는데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다. 너희가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지. 큰아들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시 생각해봐요.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노후가 먼저고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 엄마가 쓰셔야죠. 큰며느리는 눈가가 붉어진 채 제 손 가까이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힘든 건 저희가 견디면 돼요.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시면 저희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저는 큰며느리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붕대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목은 여전히 뻣뻣했지만 그 손만큼은 꼭 잡고 싶었습니다. 무겁게 받지 마. 내가 살아있을 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도 내 몫이야.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인데 엄마 돌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일에 보상받으면 제가 뭐가 돼요? 저는 큰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릴 때도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한 것처럼 했어. 동생 밥 먹이고 엄마 눈치 보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참으면서 컸어. 내가 그때 너한테 제대로 못해준 것까지 지금 돈으로 갚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내 어깨 위에 오래 얹어둔 미안함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어. 큰아들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계셔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나 건물보다 그게 먼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맡기는 거야. 내가 쓰러졌을 때 너희는 병원비보다 내 물컵을 먼저 받잖아. 보험금보다 내 약 시간을 먼저 받잖아. 내가 늙어가는 걸 짐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어. 그런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는 게 왜 잘못이니? 큰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둘째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분명히 했어. 누구에게 빼앗긴 결정이 아니라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한 결정이라는 것도 남겨뒀다. 큰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오래 남더라고. 큰아들은 더는 봉투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앞에 몸을 낮추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받는 대신 약속할게요. 이 돈이 저희 욕심이 되지 않게 할게요. 엄마가 다시 아프시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쓰고 양장점도 엄마 뜻대로 지킬게요. 큰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마음을 가볍게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어머님을 더 챙기는 모습이 부담처럼 보이면 그때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속에 오래 눌려있던 돌 하나가 조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오래 떠들지도 않았지만 식탁 위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오후 저는 집에서 손목보호대를 차고 약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작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뒤에는 둘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잠근 채 두고 있을 수는 없어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며느리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뒤따라 들어오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도 들은 게 있어서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작은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지도 않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자식 아니에요? 어떻게 형님네한테만 건물 지분을 넘길 수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손목보호대를 만지는 손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니? 작은 며느리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게 중요하세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저희 몰래 형님네한테 재산을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만 바보 만든 거 아니세요? 둘째는 작은 며느리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엄마도 아직 몸이 안 좋잖아. 작은 며느리는 팔을 빼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큰일을 당하고도 앉아서 차나 마실 일이야? 저는 소파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부부에게 일부를 넘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 몫을 없애겠다고 한 적은 없어. 작은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부요? 건물 지분이 일부면 저희한테 남는 건 뭐예요? 어머님이 지금 형님네 편만 들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직 오래 서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에 든 게 아니다.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 거지. 작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웃었습니다. 고마움이요? 그럼 저희는 안 고마우셨어요? 저희가 매번 선물 사오고 병원에도 갔고 어머님 걱정도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와서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내 몸이었니? 병원비였니?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째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그건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유라가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도 자식인데 형만 챙기면 서운한 건 당연하잖아요. 저는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운하다고 해서 아픈 어미 앞에서 재산부터 꺼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 작은 며느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를 흘끗 보고 다시 저를 쏘아봤습니다. 결국 형님이 다 해놓은 거네요. 병원에서 약 챙기고 밥 챙기고 착한 며느리처럼 굴더니 결국 받을 건 다 받아갔네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작은 며느리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형님은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면서 뒤로는 제일 큰 걸 받아갔잖아요. 그때 마침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러 들르겠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거실 분위기를 보고 멈췄습니다. 손에는 죽이 담긴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보온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형님, 어머님 옆에서 그렇게 살뜰하게 굴더니 결국 목적이 있었던 거죠? 큰 며느리는 제 옆에 서서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동서, 지금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할 말이 있으면 목소리 낮추고 앉아서 해. 작은 며느리는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앉아서요? 형님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도 건물 지분이 굴러오니까 참 여유롭겠어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이야.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작은 며느리는 비웃듯 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왜 받아놓고 울먹이는 척을 해요? 큰아들도 뒤늦게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받고 바로 온 듯 숨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고 제 앞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가 큰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 이건 형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준다고 해도 말렸어야지. 우리가 모르게 진행한 건 문제잖아. 큰아들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엄마가 다 진행하신 뒤에 알았어. 그리고 나는 처음에 받지 않겠다고 했어. 둘째는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받았잖아. 말로는 싫다면서 받았으면 똑같은 거지. 큰 며느리는 큰아들 옆에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참 좋겠어요. 착한 며느리 노릇 좀 했더니 어머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저는 솔직해서 손해만 보네요. 저는 소파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르다. 작은 며느리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좋게 안 보셨잖아요. 제가 명품 편집숍에서 일한다고, 제가 말 좀 또박또박 한다고 속물처럼 보셨던 거잖아요. 저는 작은 며느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직업을 문제 삼은 적이 없어. 내가 내 장부 서랍을 열었을 때도, 내 옷장을 마음대로 보려 했을 때도, 병실에서 돈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도 나는 내가 젊어서 서툰 줄 알고 넘기려 했었어. 작은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결국 마음속에 쌓아두고 계신 거네요.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동서, 지금은 그만해.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이건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잖아.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형님이 뭔데 저한테 그만하래요? 어머님 마음 붙잡아서 제일 이득 본 사람은 형님이잖아요. 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붙잡은 적 없어. 어머님이 넘어지셨을 때 옆에 있었고 병원에서 필요한 걸 챙겼고 집에 오신 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 했을 뿐이지. 그걸 계산적으로만 보면 어떡해? 순간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둘째가 급히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손이 올라갔고 거실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보온 가방 옆에 놓였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아내 앞으로 다가섰고 둘째도 작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작은 며느리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다가 곧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들짓한 사람한테 참을 만큼 참았어요. 큰 며느리는 뺨을 감싸지고도 제 쪽을 먼저 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 괜찮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자기가 맞고도 제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짚고 몸을 세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작은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며느리 뺨을 친 사람은 나는 더 앉혀둘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손을 올린 순간 내 억울함은 핑계가 됐어. 둘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라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둘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형수 뺨을 쳤어. 그런데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거니? 둘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결국 어머님도 형님 편이네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흔들리는 손을 옷자락에 붙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스스로 그렇게 서는 거지. 큰아들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큰며느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작은 며느리의 가방을 대신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 둘째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도 자식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상처는 내가 지금 받는 것만 상처가 아니야.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도 무엇을 감쌌는지 그걸 나도 오래 기억할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떨어진 숟가락과 식탁위 보온 가방, 그리고 큰며느리의 붉어진 뺨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얼른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괜히 더 세게 받아서 일이 커졌어요. 저는 큰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왜 죄송하니? 맞은 사람이 왜 죄송하다고 해? 큰아들은 주방에서 젖은 수건을 가져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얼굴에 대고 있어. 많이 부었어. 큰며느리는 수건을 받아들고도 제 쪽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 지났어요. 먼저 약부터 드셔야 돼요. 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에 든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손을 올렸고, 누군가는 맞은 뺨보다 제 약 시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은 제 물컵을 가져와 약봉지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제가 정리할게요. 둘째한테도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정리할게. 큰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약을 삼키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둘째가 서운해할까봐, 작은 며느리가 젊어서 그럴까봐, 가족이니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 품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니까. 큰며느리는 수건을 뺨에 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이제는 제가 혼자 서야 한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다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큰며느리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처럼 그날의 일도 제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작은 며느리의 무례를 가족이라는 말로 덮어두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아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 하라고 했지만 둘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말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처음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저는 양장점 안쪽 수선실에서 손목 보호대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래 바늘을 잡으면 통증이 몰려왔지만 손님이 맡긴 재킷 단추 하나쯤은 직접 달고 싶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작은 며느리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한 채 문턱 근처에서 가방끈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 위에 바늘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작은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보온 가방을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날 제가 정말 너무했어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갈게요. 저는 계산대 옆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큰 소리 낼 거면 들어오지 마라.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큰 소리 내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전복죽이랑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제가 전부 다 했다고 하면 거짓말처럼 들리실까봐 솔직히 말할게요. 반은 제가 하고 반은 가게 도움 받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드시기 편하게 싱겁게 맞췄어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늘 자기 말이 옳다는 듯 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제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과하러 온 사람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도 제 성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선실 쪽 작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들어와라. 다만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만이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형님께도 따로 찾아뵐게요. 그날 손이 먼저 나간 건 제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고 어머님이 저희를 버렸다는 생각에 혼자 미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보온 가방을 열고 죽 그릇과 차병을 꺼냈습니다. 수선실 탁자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짧은 순간이나마 양장점 안의 날카로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숟가락을 냅킨 위에 올려놓고 제 앞에 그릇을 밀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드셔보세요. 입맛 없으실까봐 많이 끓이진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바로 들진 않았습니다. 둘째는 내가 여기 온 걸 아니? 작은 며느리는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제가 여기 온 줄 몰라요. 알면 또 말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어머님도 형님도 저도 다 끝날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저는 작은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끝난 관계를 다시 붙이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 작은 며느리는 탁자 아래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님이 당장 받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으로만 남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못난 사람으로 남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한 일을 끝까지 봐야 해. 작은 며느리는 제 숟가락을 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죽은 따뜻했고 입맛이 없던 제게도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물컵을 밀어주고 차가 식기 전에 마시라며 컵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무서웠습니다. 어제까지 등을 돌렸던 사람도 오늘 눈물을 보이면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님은 좀 어떠세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지. 내 입으로 전할 일이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사과할게요. 받아주지 않으셔도 해야죠. 그 말까지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죽을 반쯤 먹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 때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약은 아침에 먹었고 낮에는 그런 졸음이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선실 벽에 걸린 원단 색상표가 흐릿하게 번졌고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눈이 무겁지? 작은 며느리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 쪽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아직 몸이 덜 회복되셔서 그래요. 잠깐 기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정리하고 있을게요. 저는 정신을 붙들려고 탁자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가게 문 열어둔 채로 자면 안 돼. 작은 며느리는 제 손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제가 문 보고 있을게요. 어머님, 진짜 잠깐만 눈 붙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은 채 눈을 감는 순간 계산대 쪽에서 작은 며느리의 발걸음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 진동 소리도 아주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 뒤로는 재봉틀 발판 밑으로 실타래가 굴러가듯 의식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양장점 안은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수선실 탁자 위 죽그릇은 비어 있었고 차병도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잠깐 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자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입안은 이상하게 텁텁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계산대 아래 서랍이 아주 조금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쇠는 분명 앞치마 안쪽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서랍은 열려 있었고 안쪽에 넣어둔 인감 도장 상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도 제가 넣어둔 방향과 달랐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랍 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등기 서류 사본, 변호사 상담 자료, 인감 도장, 통장 사본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듯 했지만 누군가 만진 흔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수선실 천장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큰아들이 양장점에 설치해준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밤에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라고 달아준 것이었고 안쪽에는 소리도 함께 남는 작은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큰아들이 깔아준 앱을 겨우 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돌리자 제가 수선실 의자에 기대 잠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작은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어깨를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 속 작은 며느리의 입술이 움직였고 녹음된 목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와. 지금 잠들었어. 생각보다 빨리 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잠시 뒤 양장점 문이 열리고 작은 며느리의 사촌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사촌오빠는 작은 가방을 들고 수선실로 들어와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사촌오빠는 제 쪽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그냥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계산대 서랍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말로 해결될 일이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형님네가 받은 거 그냥 두면 우리는 끝이야.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닐 때 도장 찍은 걸로 만들면 돼. 사촌 오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위임장하고 진술서 양식이야. 여기 손도장만 있으면 일단 변호사한테 가져가서 물어볼 수는 있어. 작은 며느리는 제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제 몸이 영상 속에서 힘없이 기울어졌고 작은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제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제 몸이 다시 의자에 묶인 것처럼 굳었습니다. 제 손은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살해. 멍들면 이상하잖아.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사촌 오빠는 제 손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한데 나중에 깨어나시면 기억 못하실까? 작은 며느리는 짜증 섞인 숨을 내뱉었습니다.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시겠지. 내가 사과하러 와서 죽까지 챙겼는데 어머님이 나를 의심하시겠어? 저는 화면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손가락을 잡아 인주에 눌렀고 사촌 오빠는 서류 위에 제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까지 사촌 오빠는 가까이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겠지? 작은 며느리는 서류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불안한 얼굴로 카메라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경찰까지 갈 수 있어. 나는 그냥 사진만 찍어주는 줄 알았지. 사람 손도장까지 찍는 건 몰랐잖아. 작은 며느리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빠르게 주변을 둘렀습니다. 겁먹지 마. 형님이 받은 거 다 뒤집고 나면 너한테도 챙겨줄게. 이 집에 증거 남을 게 뭐가 있어? 이런 낡은 양장점에 누가 카메라를 달아놨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선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양장점. 작은 며느리는 제 삶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양장점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제 손을 빼앗긴 순간을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서랍을 다시 정리하는 척했고 사촌 오빠는 가방을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제 앞에 와서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네만 챙기신 건 어머님이 먼저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숨을 삼켰습니다. 화가 먼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제 몸과 손이 마음대로 쓰였다는 모욕감이 제 목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양장점으로 와줘. 혼자 오지 말고 큰며느리랑 같이 와라. 큰아들의 숨이 급해졌습니다. 엄마, 다치셨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계산대 아래 서랍을 다시 잠갔습니다. 열쇠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부부가 양장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왔고 큰며느리는 제가 앉은 의자 옆에 무릎을 낮췄습니다. 큰아들은 제 어깨를 붙잡고 제 눈을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저는 휴대전화를 2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라. 끝까지 봐야 한다. 큰며느리는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 옆에 서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몇 초가 흐르는 동안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제 어깨를 흔들고 전화를 걸고 사촌 오빠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큰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큰며느리는 한 손에서 입을 막았고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큰아들은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지금 당장 신고해야 돼. 저 사람들이 이 서류를 어디 들고 가기 전에 막아야 돼. 큰며느리는 눈물이 고인 채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 죽 드시고 얼마나 주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보다 지금은 저 서류가 먼저야. 내 손으로 찍은 것처럼 만든 저 종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큰아들은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제 눈을 봤습니다. 엄마, 신고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도 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원하셔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선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재봉틀을 바라봤습니다. 그 재봉틀로 저는 평생 찢어진 옷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찢어놓은 손까지 바늘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해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덮지 않을게. 가족이라는 말로 이걸 넘어가면 나는 내 손까지 잃는 거야. 큰며느리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이번에는 어머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장점 안에는 한동안 큰아들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영상과 녹음, 죽그릇과 차병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작은 며느리와 사촌 오빠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했고 남은 음식물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쓰며 손을 여러 번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 팔꿈치 옆에 손을 두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쓰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사실만 적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글자씩 눌러 적었습니다. 둘째는 처음엔 전화를 받고도 무슨 일인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양장점으로 달려온 둘째는 경찰관과 큰아들 부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 경찰은 왜 와 있어요? 큰아들은 대답 대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봐, 끝까지 봐. 중간에 변명하지 말고. 둘째는 처음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가 제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고 사촌 오빠가 서류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자 둘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손도장이 찍히는 순간 둘째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몰랐어요. 어머니, 나 진짜 몰랐어요. 저는 둘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몰랐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너는 그전에도 엄마 앞에서 재산 이야기부터 했고 내 아내가 형수 뺨을 쳤을 때도 제대로 막지 않았잖아. 오늘 일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둘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 나도 서운했어. 엄마가 형네만 챙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건 맞아. 그래도 이런 짓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 엄마 손에 도장 찍고 약 먹이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큰 며느리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지금 너무 오래 서 계세요. 작은 며느리에게 맞았던 그 사람이 또다시 제 몸부터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며느리를 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둘째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형수님, 그날도 제가 제대로 사과 못했어요. 제가 그때라도 아내를 붙잡고 엄마한테 무릎 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 서운함만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킨 게 아니라 욕심을 지킨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며느리와 그녀의 사촌 오빠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처음엔 울면서 억울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만 빼놓고 재산을 정리하시니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확인하려고 재우니? 확인하려고 손도장을 찍게 하니? 확인하려고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꾸미는 거야? 작은 며느리의 눈물은 제 마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촌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서류 사진만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잠든 어르신 손을 잡아 도장 찍는 일인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사촌 오빠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먼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나만 뒤집어 씌우라고? 경찰서 안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둘째는 그 장면을 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작은 며느리를 향해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엄마한테 사과하러 간다더니 이런 짓을 하러 간 거였어? 작은 며느리는 둘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나도 우리 생각해서 그런 거야. 형님네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돼? 당신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당신도 어머님이 너무하다고 했잖아. 둘째는 손을 빼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했지 엄마를 그렇게 만들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당신한테 핑계가 됐다는 거야.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고 죽과 차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영상과 녹음, 사촌 오빠의 진술이 맞물리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촌 오빠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큰아들 부부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조사 일정을 마치고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둘째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둘째는 며칠 사이 사람 하나가 푹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어요.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해서 형한테 주신 게 아닌데 저는 평생 제가 덜 받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계단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어.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이 꼭 많이 기억하는 건 아니더라. 둘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받은 건 있고 못 받은 것만 세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형한테 미안해하는 것까지도 질투했었어요.
그런데 형은 엄마한테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걸 말하지 않고 살았고 저는 받은 것보다 더 받을 것만 찾았어요. 큰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제 가방을 들고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제가 너무 쉽게 안아주었던 아이, 울면 사주고 떼쓰면 들어주고 남편이 옆에서 웃으면 저도 결국 져주었던 아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무른 자리들도 함께 보였습니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나도 이제 인정해야겠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욕심까지 받아준 시간이 있었고 그게 너를 더 망쳤을지도 모르겠다. 둘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한동안 찾아가지 않을게요. 엄마가 보기 싫으면 안 볼게요. 대신 언젠가 다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내가 먼저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쉽게 하지 마라. 사람은 말보다 살아내는 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뒤 재판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사촌 오빠 역시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결국 작은 며느리와 갈라섰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지만 그 끝이 가볍진 않았습니다. 둘째는 한동안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 이야기를 꺼내려다 여러 번 멈췄고 큰며느리는 제 앞에서 둘째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양장점 셔터를 내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둘째가 요즘 가게 근처에 몇 번 왔다가 그냥 갔대요. 엄마가 부담스러우실까봐 말 안 하려다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재봉틀 위에 놓인 실토리를 굴렸습니다. 들어올 용기가 없었겠지. 큰아들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지 말라는 것도 내가 정할 일이고 들어오라는 것도 내가 정할 일이지. 너는 내 마음까지 대신 짊어지지 마. 큰아들은 잠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도 가끔 동생이 미워요. 그런데 엄마가 동생을 완전히 끊어내면 또 엄마 마음이 다칠까봐 무서워요. 저는 큰아들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끊어내는 것과 선을 긋는 게 다르다는 걸 배웠어.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미워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다 쓰고 싶지도 않아. 며칠 뒤 저는 양장점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옷감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다준 옷감이었습니다. 연한 크림빛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천이었고 남편은 그걸 제게 내밀며 웃었었습니다. 당신 이걸로 예쁜 옷 하나 만들어 입어. 맨날 손님 옷만 만들지 말고. 저는 그때도 웃으며 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꽃무늬 옷을 입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만들게요.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고 옷감은 상자 안에서 몇 해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천을 꺼내 양장점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큰며느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천 끝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 옷감 정말 예뻐요. 오래된 건데도 색이 살아있어요. 저는 천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사다 준 거야. 나 입으라고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지. 큰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어머님 옷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작은 원피스로 만들 거야. 시장 이웃집 손녀가 이웃집에 돌잔치를 하더라. 그 아이에게 줄 거야. 좋은 천은 누가 입든 살아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큰 며느리는 제 뜻을 알아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목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천을 자르고 시침핀을 꽂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가게 밖에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큰며느리는 다림질판 옆에서 옷감이 밀리지 않게 도왔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소리가 양장점 안에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덮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보고 어디까지 찢어졌는지 인정하고 다시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양장점 문 밖에 그림자 하나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지만 유리문에 비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둘째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냥 둬라. 들어올지 말지는 자기가 정해야 되지. 잠시 뒤 종이 울렸습니다. 둘째는 양장점 안으로 들어와 문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부르며 성큼 다가오지 않았고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재봉틀 발판에서 발을 뗐습니다. 이미 들어왔잖니.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요. 뭘 해달라고 온 건 아니에요. 엄마가 싫으면 바로 나갈게요. 큰아들은 동생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큰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나 형한테도 미안해. 형이 받은 게 억울했던 게 아니라 형이 엄마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질투났던 것 같아. 그걸 재산 문제로 포장했어. 큰아들은 한동안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엄마한테 뭘 더 받느냐보다 엄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화났어. 그건 아직 쉽게 풀리지 않아.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쉽게 풀어달라고 안 할게. 큰며느리는 둘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둘째는 그 컵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형수님, 저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큰며느리는 컵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도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 물 한 잔은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둘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컵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에 놓인 원피스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당장 예전처럼 안을 수 없어. 둘째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를 평생 저 문 밖에 세워둘 생각도 없다. 다만 이제는 내가 울었다고 문을 열어주진 않을 거야. 내가 달라진 걸 앞으로 보여야 된다. 둘째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뭘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 문 밖에라도 서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시작할게요. 저는 바늘꽂이에서 핀 하나를 뽑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내 삶을 고쳐야 돼.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손이 뭘 붙잡고 있었는지 봐. 둘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은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큰며느리는 다림질판 위 옷감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째는 양장점 안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저는 재봉틀을 다시 밟았습니다. 바늘은 천천히 움직였고 크림빛 옷감은 작은 원피스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완성된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양장점 불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살아났습니다. 큰며느리는 원피스 끝단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뻐요. 아버님도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창가에 기대서서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은 것만 봐도 좋아하셨을 거야. 둘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있었으면 저 많이 혼났겠죠? 저는 남편 사진이 놓인 작은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혼났겠지. 그래도 내가 진짜 달라지겠다고 하면 내 아버지는 끝까지 지켜봤을 거야. 둘째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비닐에 씌우고 천천히 매듭을 묶었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수 있는 통증이었습니다. 양장점 밖으로 시장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유리문에는 저와 큰아들, 큰며느리 그리고 멀찍이 앉은 둘째의 모습이 함께 비쳤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냈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오래 견뎠고 저는 이제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온 구멍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양장점 안에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봉틀 위에 손을 올리고 남편의 마지막 옷감에서 남은 작은 조각을 접었습니다. 찢어진 삶도 한 번에 새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어딘가 찢어졌는지 외면하지 않으면 다시 바늘을 댈 수는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날 밤 양장전 불을 조금 더 오래 켜두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